자,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는 문화다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오늘의 주제는 영화 얘기는 아닙니다. 다룰 주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90년대생이라면 검은색으로 떡칠된 원피스 애니메이션 한 번쯤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도 웹툰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블랙핑크, 가짜 사나이 등 관련된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결국 주체가 네이버냐 네티즌이냐 혹은 직업협회냐의 차이일 뿐이지 핵심은 하나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미디어 혹은 콘텐츠가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고 어디부턴 금지되어야 하는가. 가짜 사나이처럼 상호 합의가 되어서 출연자가 괜찮다면 문제없는가, 아니면 자기결정권과는 별개로 비판받아야 할 부분인가. 블랙핑크처럼 현직 간호사랑 연관이 적어 보이는 단순 성적인 복작이면 문제없는가, 아니면 현직 간호사 협회에서 불만을 표한다면 그 시점에서 이미 문제지 않은가. 커뮤니티를 둘러보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소환되는 게 재범 오빠 찌찌거든요. 이제는 그 찌찌 좀 보내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피장파장의 논리보단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볼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표현의 자유가 만능 쉴드는 아니죠. 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독립성이 하나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죠. 가능, 불가능의 경계를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하냐는 건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은 주제가 엮여 있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말하기에 앞서 성상품화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할 것이고, 제재를 받아야 할 공연성의 기준이나 문제를 막기 위한 검열이 새로운 문제를 낳는 점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왜 단톡방에서 외치는 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술이 그러면 문제가 되는지, 만약 예술이 보여주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다수가 아니라 단 한 명이라면 숫자가 적으면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다수의 기준은 몇 명부터일까요? 솔직히 다룰지 말지 고민이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젠더 이슈가 포함될 문제인데 이걸 진지하게 말하는 시점에서 향후 연애, 나아가 결혼 가능성을 스스로 깎아먹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 생각을 하다가 딱 작년 이맘때쯤 올린 영상을 봤는데, 어허, 그건 한냄들이 지어낸 헛소문입니다. 순결하고 억압받을 뿐인 여성들이 어떻게 기득권자인 남성을 성희롱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치우세요. 이미 이번 색은 틀린 것 같네요. 영상 길이부터 설명 중이잖아. 난 안 될 거야 아마. 기왕 하는 거 이 주제에 대해선 한 영상으로 끝낼 게 아니라 시간을 갖고 주제별로 톱하고려 합니다. 영화야말로 지금의 한국에서 검열을 가장 덜 받는 매체이지만 영화 또한 검열을 받아왔던 역사가 있고, 미디어라는 공통점이 있는 한 교집합은 분명 존재한다고 봅니다.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경고드립니다. 저는 문화평론가가 아니며 이 분야에 대한 어떠한 권위도 없습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배우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기 위함이지 이 상황을 해결할 비책이나 완벽한 답안을 내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럼 처음으로 다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직장인 A씨는 회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 오후 6시가 되면 튕기듯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한다. 회사에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거짓말을 해놨다. A씨는 지하철에서 빵이나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원룸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켠다. 회사에서 남몰래 받아놓은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클릭하며 침을 꼴깍 삼킨다. 그렇게 새벽 1시까지 하루 6시간 넘게 야동에 탐닉한다. 주말엔 다른 약속도 없이 밤새도록 포르노만 본다. 쑥맥이던 그는 군대 선임의 손에 이끌려 성매매업소에서 원치 않는 첫 섹스를 한 뒤 음란물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포르노를 볼수록 평범한 이성관계는 불가능해졌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여성의 치마를 들어올리고 격렬하게 성폭행하는 상상을 하곤 한다. A씨는 나는 한심한 쓰레기라면서 이러다가 결혼도 못하고 누군가를 강간할 것 같아 두렵다고 말한다. 이 모자이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에 대해서는 잠시 제쳐놓고 이게 검열받은 발상에 대해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여성은 성적 대상화가 된다는 점, 남성에겐 뭔가 그 불온한 야한 걸 봤으니 이 성욕을 차곡차곡 쌓아서 언젠가 성폭력을 할 거야 같은 성욕 적금제 같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겠죠. 앞서 2012년의 기사를 읽어드렸는데 일반인보다 성범죄자가 3배는 많이 시청한다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음란물 관련 사이트는 정부의 제재로 워닝이 뜨게 되어 있고 대한민국 현행법상 음란물 제작 및 유포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법으로 제재할 정도라니 분명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가장 성적이고 자극적인 게 무엇일까요? 야동, 포르노겠죠. 야동이야말로 미디어가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날 매체일 겁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제대로 된 야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란물 제작이 불법인 덕에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성인물은 에로영화가 유일하죠. 에로영화와 포르노의 차이는 음모, 성기 노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 갈리므로 실질적으로 에로영화가 보여주는 수위는 청불영화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상류사회나 인간중독, 음란서생, 방자전, 정사, 스캔들, 바람난 가족처럼 이름은 들어봤지만 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각 잡고 찍은 작품들을 제외하면 보통 한국에서 배드신 하면 떠오르는 배우는 아무래도 이분이겠죠?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이런 씨. 영화의 은어로 소위 공사, 배드신 촬영 시 성기 주변을 가리는 것이 이런 상황을 위한 것인데 이 용도로 쓰이는 속옷을 마에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로 영화들을 보게 되면 구돛발로 어떻게든 가려보려는 애잔함이 부각됩니다. 결국 시청하는 입장에선 쾌락 없는 파격, 쌍화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셈이죠. 저놈의 뿌리를 당장 잘라버려라!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산 포르노가 범람하니 경쟁력이 없는 한국 에로 영화는 거의 사장되어 버렸죠. 이 때문에 포르노에 한해선 신토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장 자체가 좁고 열악하기 때문에 국산 야동이라고 하면 연인 간의 촬영물이 유출된 리벤지 포르노거나 동의 없이 촬영된 몰카일 확률이 높거든요. 만약 주변에 국산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범죄 신고는 112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임에도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시미켄TV의 구독자 수가 증명하듯 이건 막는다고 막아지는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성욕이 보편적이고 인류와 역사를 함께 해온 욕구라고 해서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통제 불가능한 충동인가 라는 점입니다. 늘 우리 곁에 있긴 하죠. 그런데 인간은 암수 모두 눈에 띄는 발전기조차 없습니다. 인간의 성관계는 번식력보단 애착관계에 기반한 사회활동이며 그러므로 솔로가 커플을 싫어하는 건 번식 실패를 우려한 선천적 본능보단 사회적으로 낙오되었다는 후천적 불안함에 기인한다는 식의 이야기거리가 있겠지만 이는 관점에 따라 해석할 여지가 갈리며 증명이 완료된 이야기도 아니므로 그보단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기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범죄란 단어가 존재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성욕이 절제할 수 없는 충동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이미 내렸거든요. 시대에 따라 무엇이 범죄인지 아닌지 그 범위는 계속해서 바뀌어 왔으나 결국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건 고의적인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고의성, 과실 여부 등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성범죄, 성욕에 의한 과실치사, 색정증에 의한 심신미약 같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 뒤져보면 판례 한두 개쯤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코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성도착장애, 즉 관음장애나 도출장애 등은 DSM에도 등재되어 있지만 체포 후 치료를 위한 내용일 뿐 이를 근거로 감형을 받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 사회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성적인 행동을 의식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도 성범죄를 저지른다, 여성도 성욕이 있다, 역시 적절한 반박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는 사회성을 갖춘 인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인간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굳이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사회의 공통적 합의만 살펴보아도 남성을 예비 범죄자로 보는 시선엔 사회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한 교양 부족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 아닌 건 알겠는데 유발하는 요인으로서는 어떨까요? 통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굳이 사나운 투견으로 키운 뒤에 목줄 없이 산책을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기왕이면 온순한 편이 좋을 것이고 목줄과 입마개 등을 이용해 문제가 될 여지를 줄일 수 있다면 그러지 않을 이유 또한 없을 겁니다. 그게 진짜 목줄과
입마개라면 말이죠. 일반인보다 성범죄자가 야동을 3배 많이 본다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는 유의미한 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하루 한 차례 이상 야동을 보는가? 라는 질문은 일반인이 거짓으로 응답하기 너무 좋은 데이터가 오염되었을 확률이 높은 질문이죠. 하다못해 숫자라도 많으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지만 수감자 288명, 일반인 170명, 표본이 말도 안 되게 적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왠지 이 돈이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는 게 이득일 것 같지만 혹시라도 생각보다 건실한 내용일 수 있으니까요. 서론, 본 연구는 음란물 사용을 예측하는 성범죄 유발 요인이 어떤 것인지 고찰, 성인 음란물, 아동 음란물, 폭력 음란물 세 유형으로 나누어 다중회귀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자, 서론부터 볼 가치를 못 느끼게 만드는데 저는 학계의 관례는 잘 모르므로 상식선의 의문인 점 감안하시고 들으세요. 먼저 다중회귀 분석이란 하나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비만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밥을 많이 먹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고열량 간식을 선호하거나 자기 전에 먹는 습관이 있거나 사람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 요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다중회귀 분석입니다. 1000명을 두고 각 데이터를 살펴보면 각 변수가 비만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이 논문의 문제점은 변수로 잡은 것이 성인 음란물, 아동 음란물, 폭력 음란물 세 가지란 점입니다. 세 변수 모두 음란물입니다. 그렇다면 음란물의 시청이 성범죄로 이어진다. 이 인과관계가 이미 증명되었어야 말이 되는 연구예요. 그런데 서론 다시 볼까요? 최근에는 음란물이 성범죄를 예측하는 설명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주목하는 연구들이 증가하면서 될 수 있음을 주목하는 연구가 증가한다. 이 말은 요즘 핫한 이슈라는 거지 무엇이 증명되었다는 건 아니거든요. 즉 음란물이 성범죄를 유발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성인 음란물, 아동 음란물, 폭력 음란물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테스트한다? 이게 얼마나 멍청한 소리냐면 지금 기독교, 천주교, 불교로 나눠서 종교가 비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는 꼴입니다. 세 그룹의 데이터를 모아보면 그 중에 가장 비만이 많은 그룹이 있겠죠. 그런다고 그 종교가 비만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인과조차 증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살인범이 범행 전에 밥을 먹었더라는 소리를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예외는 무시하고 그냥 본인 입맛에 맞는 결과만 취하는 건 학자로서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로 보이진 않습니다. 연구자는 기존의 아동 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 기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아동 음란물 사용에 더욱 이끌릴 가능성이 있고 아동을 학대하는 환상을 지닌 사람은 폭력 음란물에 끌릴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진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상관관계는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아동 음란물이나 폭력 음란물 사용이 아동에 대한 왜곡된 태도나 성적 흥분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음란물 사용과 성범죄 간의 관계가 쌍방향일 수 있다는 잠정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건 뭐 혈액형이 성격과 연관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없으니 혈액형은 성격과 연관이 있다 수준의 뻘소리죠. 방향성을 결정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대단히 편의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아동 음란물에 대한 연구를 성인 음란물 전체로 넓혀버렸습니다. 이슬람, 공산주의 국가들을 제외하면 성인 음란물은 대부분 합법 내지 제한적 허용을 받지만 아동 음란물을 허용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아동 음란물이 문제인 건 자기 결정권이 없는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 있고 무엇보다 아동성애는 이상성욕입니다. 이상성욕이란 단어가 존재할 수 있는 건 정상인 성욕도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를 내봐야 의미가 있나 싶네요. 음란물과 성범죄의 인과관계에 대해 참고한 것도 대부분 해외 논문이고 일단 국내 논문을 좀 더 살펴봅시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성적 공격성의 관계. 제목 좋네요. 성범죄와 음란물의 인과관계 증명부터 필요하다 했는데 앞전은 2015년도 논문이고 2017년 논문인 이 논문에 단순 회귀 분석이 이제야 등장합니다. 자, 서론에 강간통념 수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학술적으로는 꽤 많이 쓰이는 용어 같습니다.
강간통념 수용도란 가해자가 강간 피해자들이 이미 성경험이 있고 은연중에 강간을 당하기 원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법적인 제재에 대한 피해의식을 드러내는 정도라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수치입니다. 이 논문의 경우 음란물 접촉을 고정 변수로 두고 외향성, 성실성, 공감성, 친화성 등의 요인에 따라 성적 공격성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조사했습니다. 음란물 접촉 더하기 외향성이 높으면 성적 공격성이 높아지고 음란물 접촉 더하기 신경증이 높으면 성적 공격성이 높아지며 음란물 접촉 더하기 성실성이 낮으면 성적 공격성이 높아지는 음란물 접촉 더하기 공감성이 낮으면 성적 공격성이 높아진다. 이 조사에 따르면 외향적이고 감각적이며 사상 중심의 인식형인 ESTP는 예비 성범죄자입니다. 이 조사도 모델이 좀 이상합니다. 음란물의 접촉 빈도만 두고 변화를 조사해야지 성격 5가지 요인의 변화값까지 더한 조사가 음란물과 성적 공격성의 인과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TV에서 접하는 비교 조사만 생각해봐도 우유와 골다공증의 관계성을 조사할 때 5년간 우유를 먹인 그룹 A, 5년간 우유를 먹지 않은 그룹 B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지 5년간 우유를 먹으면서 어깨춤을 춘 그룹 A, 5년간 우유를 먹으면서 비 오는 날 무릎이 시린 그룹 B 이런 식으로 조사하지 않잖아요. 논문도 유의미한을 부던히도 강조하고 있지만 회기식에 대한 설명력은 22.6%에 불과합니다. 설명력이란 연구자가 생각한 이론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인데 100%라면 이상적인 인과관계인 셈이고 못해도 50%는 되어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22.6%. 글쎄요. 다음 논문입니다. 음란물 시청으로 야기된 성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가카, 고코, 그크를 발음하게 하고 야동을 보고 그러니까 성적 흥분만 시키고 해소는 하지 않은 상태로 만든 뒤에 똑같이 가카, 고코, 그크를 발음하게 하여 제3포먼트 특정한 음성값의 변화를 체크하는 실험이네요. 이 제3포먼트의 음성값이 변화하면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간 것이라고 합니다. 10명 중 90%, 9명이 변화를 보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해소하지 못한 성욕에 의한 것일까요? 아니면 밀폐된 공간에서 야동을 시청한 뒤에 기묘한 주문을 외워야 하는 수치심에서 온 걸까요? 폭력성 테스트한다고 PC방 전원 내리는 것과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 성욕을 분비하고 해소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생하며 인체 장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까진 그렇다 쳐도 이게 왜 이 결과는 청소년들이 야동 시청으로 인해 발생된 성욕 해소를 위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됨을 입증하는 것이 될까요? 스트레스 반응이 있다고 해서 성욕 해소를 위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까요? 그것도 현자 타임 없는 야동 시청이 누적되어야 가능한 매우 특수한 케이스에 꼭 이렇게 애매하고 복잡하게 통계를 내야만 할까요? 훨씬 심플한 반대를 봅시다. 2006년도 안토니 다마토 교수의 논문입니다. 짧고 명료한 논문이고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살펴보죠. 워낙 용어가 자주 사용되므로 녹음에 어려움이 있는 바 해당 논문에 한해서만 강간을 관광으로 치환해서 번역하겠습니다. 관념, 미국의 관광 발생률은 지난 25년간 85% 감소했다. 청소년들과 어른들은 음란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닉슨과 레이건 위원회는 음란물 노출이 사회폭력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음란물이 사회적 폭력을 줄인다는 것이다. 오늘의 주제는 관광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공식 수치는 미국에서의 1인당 관광 건수가 과거 이래로 급감했음을 보여준다. 1970년대 경찰 보고서, 조사 등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했음에도 여전히 결과는 일치한다. 관광은 약 85% 감소했으며 지난 25년간 보인 하락세는 대공황의 주가 폭락보다도 가파르다. 이 예기치 못한 감소치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무법행위의 감소,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피하도록 교육받음, 다른 범죄로 감옥에 갇힌 성범죄자가 더 많다. 성교육 수업에서 남자에게 아니요는 거절이다를 가르쳤다. 하지만 이 요소들은 가파른 감소를 정확히 설명하진 못한다. 그러나 관광의 수치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는 사회적 요인이 하나 있는데 음란물의 접근성이 급격히 증가하며 관광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내 이론이다. 에로 영화 붐을 일으킨 딥스롯은 1972년에 개봉했다. 성인 잡지들도 1970, 80년대에 가행되기 시작되었다.
그러다 급격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인터넷이다. 오늘날 인터넷 포르노 공급자들의 연간 수입은 주요 방송사 ABC, CBS, NBC의 총합보다도 많다. 1인당 인터넷 접속이 가장 낮은 아칸소, 켄터키, 미네소타, 웨스트 버지니아주, 인터넷 접속이 가장 높은 알래스카, 콜로라도, 뉴저지, 워싱턴주. 나는 이 8개 주의 인터넷 사용률과 1980년대, 2000년대의 경찰 보고서를 비교해보았다. 전국적으로 관광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가운데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주 4곳에선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주는 4곳 중 3곳이 감소했고 알래스카가 변수였는데 보급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알래스카의 인구수는 나머지 3개 주의 10%도 안 되므로 인구수를 모두 합쳐서 100분율로 나눈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급률이 가장 낮은 4개 주, 성범죄가 53% 증가, 보급률이 가장 높은 4개 주, 성범죄가 27% 감소. 이 결과값은 95%의 신뢰 구간을 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다. 그러나 상관관계의 증명은 인과관계와 같지 않다. 가을 뒤에 규칙적으로 겨울이 온다고 가을이 겨울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6년 전 스티븐 레빗과 존 도노유가 합법화된 낙태가 범죄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그들이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논문은 단순히 학술적 흥미에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가 범죄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인과를 증명했다. 음란물 관광의 인과에 대한 내 관심은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의 음란물위원회의 자문으로 활동하며 생겨났다. 위원회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에 노출되는 것과 범죄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고 대통령은 그 사실을 듣고 격분했다. 이후 레이건은 이념적 리트머스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로 위원회를 채운 뒤에 같은 시도를 했고 레이건의 위원회는 포르노와 폭력적인 관광 사이에 인과가 존재한다는 결과에 도달했다. 지금껏 포르노물이 관광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한 과학자는 없었다. 위원회 또한 진실보단 정치적 진실을 추구했다. 만약 그들이 옳았다면 인터넷이 제공하는 포르노에 대한 광범위한 노출은 대학 캠퍼스, 마을, 도시에서 수십, 수백, 수천 건의 관광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이건 시간이 하지만 현실은 전국적으로 관광의 발병률이 85%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국내 논문은 22.6%의 일치로도 유의미하다. 인과엔 방향성이 없다며 정해진 답을 향해 가지만 이 논문은 무려 95%의 일치율을 보이고도 인과엔 방향성이 없다며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엔 양심 팔아먹은 연구원만 있다는 뜻일까요? 앞서 2015년의 논문을 보여드렸는데 같은 윤정숙 연구원의 2012년 아동 음란물에 대한 법무부 보고서입니다. 표에선 오히려 성범죄자 쪽이 1년 내에 5번 미만 혹은 시청한 사람이 없는 케이스가 일반인 대비 6.7배가량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 역시 일반인은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이 가장 많은 사용 경험을 나타낸 반면 성범죄자의 경우 1년에 5번 미만, 한 달에 한두 번이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일반인이 성범죄자에 비해 성인 음란물의 사용률은 높았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란물을 시청하며 자위하는 경우는 성범죄자가 37.9%, 일반인이 64%로 일반인이 2배 가까이 높다는 건 역시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앞뒤 맥락을 빼고 이 문장만이 매스컴을 탔죠. 하루에 한두 번 보는 비율이 5.6%, 하루에 3회 이상 보는 비율이 3.5%로 전체 9.1%를 차지하여 일반인의 3배 정도 많은 빈도를 보였다. 이런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인권국 여성정책팀은 편의적인 보도자료를 제공했고 기자님들은 저널리즘에 입각해 받아쓰기만 충실히 하신 아름다운 콜라보가 현재의 여론입니다. 미국의 논문이 했던 연도별 인터넷 사용률 집계와 성범죄 수를 집계하는 정리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해보고 싶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데이터가 적습니다.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데이터는 2001년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었습니다. 둘째로 한국은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점 때문에 인터넷 보급률 증가, 음란물 사용량 증가로 단순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로 법의 제정 및 변화가 빠르다는 점도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큼직한 것만 2D 캐릭터가 아동일시 처벌받는 아청법 개정, 전 세계 최초 불법 촬영물의 시청 및 소지 시 처벌하는 N번방 방지법 등 관련 법안의 변경이 빠른 편이고 아청법의 경우 2011년 개정 후에는 1년간 처벌자가 약 22배 늘어났다는 기사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감안해서 통계를 내려면 낼 수 있었지만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느낀 지점은 데이터의 신빙성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이 세 수치는 다른 연도와 차이가 지나치게 큽니다. 그렇다고 항목을 아예 제외하기엔 어찌되었든 범죄로 분류된 건이고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할 텐데 법과 범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멋대로 제하는 게 올바른가? 라는 의문 앞에선 떳떳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데이터는 성범죄자가 음란물을 3배 더 시청한다는 데이터도 표본이 적어서 대표성을 띠기 어렵듯 역으로 일반인이 음란물을 더 많이 시청하는 데이터 역시 대표성을 띠기 어렵습니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분명히 한 가지 짚고 갈 점은 이걸 남자가 음란물을 보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조사한 게 아니란 겁니다. 최악의 케이스를 상정하기 위해 음란물과 성범죄를 조사했으나 지금의 연구 수준에선 음란물이 현실의 범죄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판례 역시 상당수 존재하므로 판단을 유보하고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해 보일 뿐이죠. 만약 다마토 교수의 가설처럼 음란물의 시청이 성범죄의 감소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즉 법적 제재나 사회적 합의를 서두를 때는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분명 미디어는 사람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고 성범죄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잦은 음란물 시청은 연인관계 간의 독특한 욕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성관계를 손쉬운 쾌락인 음란물 시청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음 영상에서 다룰 성적 대상화, 좀 더 포괄적으론 미디어의 영향력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원의 문제를 규제하겠다면 지금 당장 TV에서 나오는 펜트하우스부터 규제를 해야겠죠. 사회에 민감한 문제를 끌어와 그저 시청률 제조에 급급한 이런 드라마야말로 산업 폐기물 중에 폐기물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빌미로 규제를 한다면 우리가 중국과 다를 게 무엇일까요? 그 전에 심의위원회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아이들이 보는 작품을 순화했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급식들이 마냥 꾸러기던가요? 결국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만나게 되는데 이를 쉬쉬하고 감추기만 해선 잘못된 판단을 고칠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가상극이고 간접 체험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로 기르기보단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직접 판단할 수 있게 가상극으로나마 접하게 하는 게 더 이롭지 않을까요? 허구의 이야기조차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강팍한 사회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하지 못한 인간으로 이루어진 사회 역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체벌을 없앴더니 교사가 체벌을 당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폭력 교사는 제재라도 받지만 아이들에겐 그마저도 여의치 않죠. 체벌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선진국은 체벌 대신 어떤 대안을 마련했는지 충분한 고민 없이 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 없는 이상론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누군가 다칠지 모른다, 혹시 모른다라는 만약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는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예술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 An ocean, a cave, a dream that no one could save, a shelter, a whole act, a light that died with the night. You and I, we got our differences, yet I thought we were more alike than unlike. Months of rain and chest pain, what's the plan? Heavy breathing, stay insane. Grab my hand. Everything is grey inside this narrow maze.